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11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부동산 가격 이게 웬 말이냐,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다양한 계약 파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추가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오늘 강소장님과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얘기지 그냥 뭐. 편안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느껴지는 것도 장난이 아닌데 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원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 그냥 심리적인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네. 뭐 얘기들은 참 많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과거에는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정책 실패에 대한 경험상 투기를 억제하지 못한 것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게 된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공급에 대한 얘기는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공급이 내가 원하는 주택에 갈 수가 없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딱 정면 배치되는 얘기였는데 어찌됐든 결과는 무척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초기에는 새로운 이번에 정책 나오면서는 핀셋 규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요즘 나오는 얘기들은 뭐라 하죠? 전체적인 아우르는 그런 대책은 없이 뭐 이렇게 부분 진행됐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각각 대변돼서 가고 있는데 어찌 됐든 중요한 건 가격은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사실 자고 일어나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인데 그거에 관련돼서 강 소장님도 뭐 얘기가 있으셨죠? 요새 인터뷰 하시느라고 바쁘신다고. 바쁜 건 아니고요. 신문에 뭐 계속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뭐 의견들을 물어보시는 데들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생각나는 만큼만 그냥 아는 범주 내에서 제 생각 범주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진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힘들 것 같고 당장 이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뭐 세대 전체가 이 사회 사람들이 다 안고 가야 되는 문제니까 사실 좀 되게 스트레스가 저도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폭등하는 모양새가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분들도 많고 그런 목소리도 많고요. 예,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어떻게든 좀 지금의 이런 모양새는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인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이 열기를 좀 가라앉힐 수 있을까? 다들 이제 제각각 해법들을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정부는 일종의 이걸 가이드하기 위한 칼을 또는 이제 어떤 책임을 지금 들고 이렇게 책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추석 전에 나올지 추석 후에 나올지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또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향이 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 폭락론자들은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열심히 유튜브를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조회수가 일단은 깜짝 놀랐어요. 뭐 거의 일주일에서 15일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조회수는 거의 7만에서 10만 가까이 나오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용 자체는 그래요. 과거에 부동산 폭락할 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요새는 초점이 그쪽으로 옮겨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꼭지였다 이거였었어요. 다시 폭락할 것이다. 지금은 꼭지였다 이거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내용의 근거가 부동산이
폭락했던 경험이 있으니 폭락을 주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논조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함 또는 또 그런 걸 약간 좀 기대하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영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거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부동산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마용성으로 몰려간다 이런 얘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마용성으로 고소득자들이 몰려가는 이유가 무슨 뭐 집값하고 아니 직장하고 주거지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맞벌이를 하게 되면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아이들 픽업을 할 방법이 여의치가 않아서 직장하고 가까운 곳에 무조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하고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려다 보니까 일단 강남하고 마용성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배비가 되고 강남 쪽은 살려다 보니까 일단은 낙후된 아파트 그다음에 편의세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용성이 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놓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뭐 직주 근접의 가치가 높아져서 과거에 예를 들어 마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일단 주요 업무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죠. 성동구도 광화문 나가기 나쁘지 않고 마포구도 광화문 가깝고 광화문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표 기업들, 본사들 이런 데 많이 있는 지역이고 여의도도 그렇고요. 강남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는 여의도나 광화문 접근성이 좋은 지역, 성동구는 강남이나 광화문 접근성이 좋은 지역. 뭐 용산은 이제 다 마찬가지로 어디든 좋은지요. 네, 뭐 각 딱 중앙에 있으니까 네. 이제 이들 지역에 옛날에는 이제 낙후된 주거지들이 많았는데 얘가 이제 뉴타운 사업이나 광역 재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새 아파트로 바뀌고 나니까 이제 직주 근접의 가치를 선호하는 이런 고소득자들이 수요층들이 일부 이제 그렇게 옮겨 왔고 그렇게 새로 지어진 집들이 이번 상승장에서 돋보이면서 가격을 이끌어가고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쪽 지역들의 고소득자들이 네. 대거 몰리고 맞벌이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대출 규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을 못 받는데 요새 현장 가보면 다들 현금 들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영끌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그런 이제 투자한다. 표현을 써요?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이제 대출 제한이 돼서 자기 자금이 많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수요층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말 그대로 고가 갱신되고 있던 이런 지역들의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요. 네. 현금 갖고 산다는 얘기가 내가 들어갈 집을 내가 사기보다는 거래하는 행태 자체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지금 이제 전세 들어가 있는 걸 끼고 매수하는 이런 형태의 매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교체 수요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어느 지역,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마포 쪽의 부동산 사장님하고 간단히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마포에 있는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인기 아파트 팔고 반포 쪽에 가서 또는 뭐 이제 강남 쪽에 가서 교체 수요. 그러니까 여기도 고가로 팔았는데 뭐 팔고 나서도 얼마가 올랐어요. 근데 그 사람은 팔고 가서 강남 거를 바로 사기 위해서 이걸 판 거기 때문에 강남 건 더 올랐어요. 그럼 사는 형태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임대를 끼고 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일종의 레버리지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대출 없이 매수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거래들이 지금 이제 거래되는 사례들은 그런 사례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밑에 라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실수요자들이 아직까지는 좀 대출의 여력이 있는 이제 그런 하위 가격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 그쪽들은 이제 실거주 입주자들도 매수가 가는 것 같고요. 네. 한편으로는 뭐 임대사업자 대출 뭐 이런 거 활용하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면 얘기 들어보면 임대사업자 대출 활용해서 하는 이제 재개발 물건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대 가격이 워낙 낮으니까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통해서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들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이번 대책 나오면서 그 유동성들을 또 더 잡기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카드들은 다 잡을 것 같아요. 강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제가 조금 그랬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게 지금 이번에 추가 대책 얘기 나오면서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뭐 2년 거주 기간을 뭐 3년으로 하겠다는 등 뭐 기타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강 선생님 얘기하는 거는 좋게 말씀하시면 저희 교체 수요인데 나쁘게 얘기를 하면 또 다른 갭 투자죠. 1주택자들의 갭 투자.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보통 옮겨 투자의 개념은 갈아타는 아니었다. 게 실수요 하나에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새 살고 있는데 강남에 들어가고 싶은데 당장은 다 사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뭐 일단 강남권 사놓고 나중에 이제 내 세 빠지고 저거 임대 빠질 때 맞춰서 들어가 살아야지 하는 실수요 움직이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갈아타기를 실수요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꼭 갭 투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더 쌀 것 같으니까 어떤 매매 교체의 시기 자체를 좀 조절하는 뭐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강 선생님 얘기는 그렇죠. 투자라는 건 결국은 추구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추구 전략이 아니었던 거니까 갭 투자는 아닌 것이다. 사람마다 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뭐 갭 투자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것도 갭 투자라고 보는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네, 제가 이 양도세를 조금 강화하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건 강화가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툭 튀어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여건 자체는 옛날로 돌아가 보니까 90년대 초반 가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5년 보유 3년 거주예요. 난 몰랐어. 3년 보유 2년 거주 정도가 전 최고인 줄 알았는데 더 세게 규제됐던 시절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 중반의 규제 수준에 비교해서 지금의 규제 수준이 세냐 안 세냐를 놓고 볼 때 금융 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이 오히려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그때 수준만큼 세지는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그런 규제를 자꾸 가겠다라고 방향을 세웠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 다시 다 해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거나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좀 더 보유를 오래 해야 되고 거주를 요건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 자체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회귀하는 형태인 거거든요. 오늘 이제 좀 또 생각이 들었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제 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 부분이 뭐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제까지 혜택이 있던 부분들, 네. 이제 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 적용해 주던 걸 이제 혜택을 안 주겠다라거나 또는 뭐 중과 배제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뭔가 혜택이 생기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면서 매물을 안 내놓고 그렇죠. 피해가니 그렇죠. 이제 이거에 대한 혜택들을 없애겠다는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나오면서 지금 뭐 카더라긴 한데 지금 구청 가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려고 사람들 줄 서 있다고. 이제 지금 실제로도 카페에서도 보면 주임사 렌트홈 가서 하려고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질문도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규제가 돼서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또 주임사 등록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 얘기 그러면 들었어. 그 얘기 들었어. 지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어쨌거나 그 얘기하는 것처럼 피해가는 방법이 있으니 일로 사람들이 피해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10년 전에는 어땠던 것 같아요? 대표님 기억하실 거 아니야. 종부세 처음 도입될 때 어땠어요? 폭탄이었죠. 네. 그때 주임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긴 있었죠. 가입 요건 자체가 뭐 다섯 채인가 아마 달랐고 주임사 요건이 달랐어. 등록하면 그리고 혜택도 좀 그닥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네. 사실 그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때 혜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일단 종부세 도입해야 된다. 우리나라 보유세를 무겁게 해가지고 보유세를 늘려서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때 건드린 게 취득세도 건드렸어요. 생각해 보면 취득세도 기준 시가에 대해서 5.8% 내던 걸 실거래가로 의무화시키면서 4.6%로
낮춰줬지만 낮춰졌지만 실제로는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거래세도 엄청 올랐고요. 양도소득세도 올랐죠. 예, 거래세도 올랐지, 보유세도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디자인할 때는 세대별 합산이었어요. 그렇죠. 세대별 합산으로 해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냈잖아요. 그러면 와이프 그래서 하나, 뭐 난리가 나 하나 갖고 났었잖아. 있는 것도 합쳐서 지금 그 세금, 그러니까 근데 그때 임대사업자로 빠져나갈 구멍도 없었으니까 그거 나오기 전에 파시라. 그때도 그런 의미였거든요. 빠져나갈 구멍은 있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 어. 이게 왜 있었냐면은 임대사업자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혜택이 거의 없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 부담을 느끼는 거죠. 임대사업자 갖고 있는 게. 가격은 떨어져 가고 뭐 주택이 팔리지는 않고. 그 당시 임대사업자가 지금처럼 하나만 갖고 있어도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여러 개 있어야 되죠. 5개인가 아무튼 제 여러 개 있어야 기억으로는 돼요. 그래서 아무나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초창기 때 상황을 기억은 솔직히 지금 갑자기 물어보셔서 기억 안 나고 네. 제가 뭘 기억하냐면은 네.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나서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고통 속에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절세함으로 인해서 좀 더 잘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예전에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 얘기죠. 근데 아무튼 종부세가 처음 도입되던 시절, 네. 그러니까 규제 종합 세트가 들어가던 시절, 금융 규제 말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보다 더 셌다고요. 그렇죠. 예, 그냥 다주택자들 3개 집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팔지 않으면 종부세를 그 자리에 앉아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나가끔.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작년 파리 대책에는 주임사라고 하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것도 없었던 그것도 거예요.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거예요. 거의 내용은. 임대사업자의 혜택도 배제를 해서 또는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과거처럼 뭐 5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려야만 가입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예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만 등록해서는 주임사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규제들을. 그렇지. 예, 그 당시에 거의 뭐 장난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뭐 기준 강화라든가 비과세 요건 강화라든가 지금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참여정부 시절에 규제 플러스 알파로 또 가면서 어쨌거나 또 근데 이제 시장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정부의 대책이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지금 현재 잘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정책이 발표될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왔거든. 말 그대로 없던 법을 신설을 해서 종합부동산세라는 말도 안 되는 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청원 넣고 뭐 민원 넣고 그래 배짜라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실제 또 움직였던 거 제가 기억나는 게 강남에 있는 분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 바로 그 연대를 해서 헌법소원 한다고 바로 움직임이 나왔고, 반면에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강남 이외의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느슨하게 대응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는 그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상상하지 못할 정책이 있었나? 또 모르죠. 앞으로는 또 모르죠.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모르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금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불붙었던 것 중에 2가지 이유가 있는 게 얘기 나오는 게 하나는 종부세 발표가 됐었는데 생각보다 약했다. 결국은 강수님 얘기한 것처럼 종부세 발표가 세게 발표가 됐어도 임대사업자라는 퇴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였으니까 얘가 효과가 더 낮을 수밖에, 약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저는 그다음에 예측한 건 아니고. 또 하나는 박원순 시장이 용산하고 여의도 개발에 관련된 부분 얘기 나오면서 또 집값을 올리는데 도화선이 됐다. 뭐 이 2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에 확실하게 대책에서 뭔가 잡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의지가 그런 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용산 공원에다가 임대 아파트 짓자고 지금 날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이제 사실 제 의견은 없어요. 왜 네. 없냐면 송부에서 하겠다고 하고 국민적 성원이 뒷받침이 돼서 하면 하는 거지. 뭐 어쩌라고. 그냥 그런 거죠. 오, 예. 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처음에 그 그림 막 정부에서 마치 한 것처럼 한 것냥 지도에다가 임대 아파트 뭐 민족 통일 임대 뭐 이렇게 해서 그림 만들어 놓은 게 네. 원래 이제 부동산 갤러리에서 누구 하나 멤버가 네. 그냥 재미삼아 그려가지고 돌린 건데 그게 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막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도 돌고 이제 청원까지 이어져서 임대주택 공급 많이 해라.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사실 그거 보면서 사실 저는 좀 어이가 없었죠. 뭐 그러면 그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이제 미군 부대 이전하고 나서 용산 미군 부대에다가 그 자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역사적으로 아픈 자리예요. 옛날에 일본 군이 주둔했던 곳이고요. 고스란히 해방되고 나서 그 자리를 미군이 들어와서 쓰고 있다가 이제 다시 돌려받는 거거든요. 이제 뭐 그걸 하기 위해서 특별법도 만들었고 그렇죠. 몇십 년간 그렇게 그걸 추진해 왔어요. 이제 미군이 가니까 아직 지금 토양 조사도 못해요. 미군이 안 나가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원을 하려면 뭐 될지 어떻게 공원 설계할지 이제 미군이 다 나가고 나면 그거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돈이랑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랑 섞어가지고 지금 한 20년을 준비해 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몇 년 중에서 지금 몇 년이 집값이 좀 불안하니까 거기 임대 아파트 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필요한 거면 해야지. 하면 되겠지만 솔직히 그럼 20년 동안 준비하고 이런 어떤 그건 뭐가 과정이나 되는 거야. 그건 좀 사실 어이가 없었고 그냥 뭐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원하면 뭐 내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정부가 하면 하는 거지.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그걸 보고 나서 쓴 글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현충원도 내려보내고 뭐 서울 안에 굳이 현충원이 서울 안에 있을 필요 있냐? 어우, 이장 대규모 이장 사업을 해야 되겠네. 빈 땅으로 가서 옮기고 현충원도 옮기고 공원 용산 안에 공원 지을 필요 있어요. 올림픽 공원에도 임대 아파트 좀 짓고 앞으로 경기장도 뭐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할 필요 있어요. 예, 그냥 거기도 지금 방향 바꿔가지고 거기도 임대 아파트 짓고 좀 또 집 부족하면 서울숲도 거기에다도 또 집 짓고 옆에 부영이랑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많잖아요. 저 아크로 그렇죠. 서울숲도 있고 뭐 북서원 꿈에서 서울대 국립대학교가 왜 서울에 있을 필요 있어요? 대학생 그 몇 명 있지도 않은 거 서울대 축소해서 일부만 남기고 이전하고 서울대 자리에도 아파트 짓고 다 그렇게 하면 되지. 좋네. 남산 타워도 뭐 그러니까 뭐 하려고 있어. 그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뭐 미군 부대 이전하고 용산 공원 이제 빈 땅이니까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뭐 의견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논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습니다. 세상살이가 요새 빡빡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사람들끼리 나누는 감정의 골도 깊고 거기에 따라서 격한 반응들도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요새 계약 파기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 또 그런 신경전을 넘어서서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게 요즘 추세예요. 계약을 했는데 이제 뭐 가계약금만 보냈다, 무슨 뭐 계약은 성사가 안 됐다, 무슨 뭐 나중에 배액을 상환을 하겠다, 그 상환을 하고 해지를 하겠다, 배액 상환하는 거는 통지가 먼저 갔다, 계약 해지가 먼저 갔다, 중도금이 뭐 제 날짜에 뭐 통지 전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지금 자, 사장님은 그거 현장에서 엄청나게 듣겠네요. 중개사분들이 많이 물어보실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10월 말에 어떤 분을 제가 모셔서 특강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장난이 아닙니다. 허구한 날 전화 와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문제는 그거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배 아픈 거지. 그러니까 안 팔았으면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해놓고 어떻게 해서든 되돌리고 싶은 거죠. 또는 더 가격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에게 팔고 싶은데
계약금을 받은 거에 대한 배액상환을 하긴 또 싫은 거야, 이 매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빈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하면서 또 문제들이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요새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고소득자들이 많다라는 건 느낌은 좀 들어요. 왜냐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 정도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 부동산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새는 뭐 조금 입장도 바뀌었어. 뭐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나와요. 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뭐 알아보면 무슨 뭐 큰 무슨 뭐 어디 뭐 로펌 뭐고 더 전문가요? 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딱 힘들더라고. 근데 뭐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동산은 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가 가격이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울상, 부동산이 없는 사람도 울상, 거기다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울상들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곧 나올 추가 대책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추가 대책이 나오겠다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기정사실이 아니라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네.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부동산 가격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추가 대책이 예견된다 하다가 이제는 언론에서 전부 다 추석 전후에 역대급 종합 대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다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시던데,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미 협의와 조절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온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그 총리님께서 또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보면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같고 나올 것도 같은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죠. 공급에 대한 부분과 수요 억제에 대한 부분,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정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 이번 정책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변수를 영향을 미치게 될 것도 사실인데, 사실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를 좀 했어요. 특히 뭐 용산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리고 또 재밌게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급에 대한 부분에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뭐 국토부에서는 하자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일단 제일 A대에 잡힌 건 과천하고 서울은 반대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되게 시장에서 많아요. 시장 내외에서. 네. 근데 정부가, 이 정부를 제가 뭐 두둔하거나 이러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지금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가 원하면 살 수 있는 민간 물량이잖아요. 그렇죠. 거래 제한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 재건축 이런 것들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거래가 가능해요. 재건축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시장에 기름 붓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서 더 타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겠습니다. 할 의사가 있어도 지금은 쓸 수 없는 카드인 그렇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주면서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못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은 제스처를 취해주고 공급을 하겠어요. 시장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공급은 결국 뭐냐면 관주도의 공급이고, 관주도의 공급은 결국 공공택지 개발밖에 없어요. 신도시 과거에 했던 거나 아니면 신도시도 이제 별로 효과가 너무 먼데 했었으니까 이제까지는 2기 신도시가 그래서 좀 교통망 그렇죠. 때문에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풀어서 서울 주변에 어떤 수요로서 효과적인 공급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거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자꾸 국토부에서는 서울시를 괴롭히는 거예요. 서울시 네 갖고 있는 그린벨트 내놔. 또는 말 그대로 강남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요들이 쫓아갈 수 있을 만한 공급이 될 만한 지역들. 그러니까 송파 옆에 하남이라든가 아니면 과천이라든가
이제 이런 지역들 얘기가 나온 거죠. 이번에 사실 과천 쪽에 뭐 확대하면서 어디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미리 돌았는지 어쨌는지 그린벨트 거래 늘어나고 이 진짜 총극이 벌어진 건 진짜 어이없는 일인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뭐 정부는 계속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당장 뭐 오늘 보니까 서울시는 또 그거하고 완전 입장이 좀 다르죠. 예,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우리는 안 풀겠다. 어? 서초구나 이런 쪽에 보면 양재 가는 쪽에 보면 이제 사실 좋은 땅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중에서 기존의 세곡 내곡 같은데 주변 확대해가지고 더 지정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저 국토부에서 원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좀 갈등이 있는 거 서울시는 안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네. 서울시는 그래서 방향 자체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향 자체가 그냥 인서울의 도심지 안에 준주거나 일반 상업 지역들 같은 경우 지금 서울시가 업무 비율들을 높게 규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거 비율을 높여서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 이제 이런 형태의 저거는 해준 사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용산 용산 4구역이라고 기억되고 있는 용산 국제빌딩 4구역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업무 70에 주거 30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용산 참사가 나고 사업이 안 좋아지고 위태위태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파행을 겪으니까 서울시가 예외적으로 이제 주택 비율을 80%인가 70%까지 높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되니까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사업이 정상화돼서 결국 이제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금 뭐 준주거 지역이나 일반 상업 지역에서의 주상복합 지을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만약에 빈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 안에 있는 유휴지들 중에서 쓸 수 있는 땅을 뭐 여러 가지 형태 주택 택지로 공급해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입장 차이가 있고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도 그렇게 지금 공급 측면에서는 접근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공급에 대한 부분을 글쎄 뭐 누군가 정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범위와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서울시의 그런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들을 쓸 수 없는 카드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게 여기는 땅들이 공장으로 돼 있는 땅들 있잖아요. 근데 실제 공장으로 쓰이지 않는 그런 땅들. 거기다가 공장으로 그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면 용적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수 없는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이거하고 도심의 유휴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공장 같은 경우도 왜요? 바꾸죠. 그러니까 가양동에 있는 강산강자의 타워, 강산강자의 아파트 이런 거는 공업지역 옛날에 공장이 있던 자리인데 일부는 이제 서울 안에서 공장을 짓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 안에 지금 남아 있는 공업지역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게 되면 사실 공장 가진 사람들이 논하는 거죠. 그렇죠. 공장 지주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못 바꿔줘요. 왜냐하면 그걸 해주는 순간 특혜가 되고 엄청나게 돈방석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그래서 보통 공장 용지는 옛날에 공장이었고 지금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해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형태로 지금 짓게끔 그렇죠. 하고 있고 이제 면적이 크면 일부는 이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전용도 해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하게 되면 그런 정도겠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유유지들을 찾아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건 아무래도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게 가장 쉽고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더니 지금 지자체장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사면 초과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거는 이번에
대책이 발표될 때 지금 치열하게 아마 공방을 펼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대책에서 녹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부분은 또 그렇고 이번엔 또 수요 억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건드리겠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일단 자꾸 뭐 들어요.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주춤해서 안 나오지만 대출을 건드릴 거고요. 네. 네,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건드릴 것 같고. 임대사업자는 막혔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실무적으로는 거의 벌써부터 막혔어요. 완전 막혔어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중개사고도 발생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새는 MI 대출로 네. 아무튼 그 네. 뭐 전세자금 대출이든 자금 뭐 DSR 강화든 등등 아무튼 자금 규제는 또 더 빡세게 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자기 현금 들고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떤 거요? 현금 들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그 사람 사면 사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박을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네. 내가 내 돈 들고 집을 사고 싶고 안 빌려서 사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 막아?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가자고 하면 거래세를 또 높인다거나 이 돈 내고 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앞으로 규제가 나온다고 하면 또 별거 다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사면 못 팔게 사는 것도 어렵게 하고 사면 팔지도 못하게 하는 토지 거래 허가제 뭐 이런 거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제도도 사실 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극소수로. 2008년도까지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 서울시 안에서 재개발 구역 안에 물건 살 때 재정비 축분지구 안에 물건 살 때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어서 그거 나오고 나면 진짜 중개업자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다주택자들이 더 못 사게끔 막는 제도들 있고 했잖아요. 그런 카드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석이 아직 좀 남았죠. 네. 네. 아무쪼록 이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모든 관심이 이쪽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 자체는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도록 네, 이렇게 굉장히 숨가쁘게 뛰어가고 있다. 근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제 저는 부동산 제가 매일매일 그날의 부동산 트래픽들을 정리해서 카페에 올리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감소 추세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약간씩 빠져요. 몇 %씩.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보다 몇 % 빠졌고 지난주 토요일보다 약간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추세는 아니고 트래픽 그러니까 관심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막 폭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현재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 장관님이 모니터링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부동산 카페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간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아무쪼록 명절 때 기분 좋게 보내려면 네, 대책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명절 때는 부동산 얘기로 시작하면 안 돼. 부동산 얘기로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안 돼. 안 하려고. 아, 그래요? 자, 그다음에 제가 선생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거. 네. 그 소장님이 그 상도 유치원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예. 전 잘 모르겠어 왜. 그 상도 유치원이 네. 옛날에 상도 11구역 재개발구역 해제된 곳인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재개발 사업 가다가 해제됐는데, 네. 이제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지정해가지고 좀 잘 일종의 시범 사업 같은 개념이죠. 예,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했던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 주변은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전면 철거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산동네 재개발 얘기하는 것처럼 재개발 구역은 주로 산동네 그러니까 구릉지에서 많이들 했었죠. 근데 이제 구릉지라고 하는 건 지형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 지역을 도시 재생 형태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빌라를 뭐 짓는 사업장이었는데 6개 동 뭐 40 몇 세대 정도 이렇게 단지형 빌라 이런 거 짓는 모양새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 하다가
땅을 잘못 건드려서 뭐. 또는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했으니까 유치원 상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건물이 이제 기울면서 다친 아이들은 없어요. 예, 밤에 무너지기 어우, 시작해가지고 다행이네. 모르셨구나. 네, 예, 되게 지난주에 쇼킹한 뉴스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그 도시 그 안에 보면 도시재생 이제 시범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시범 사업 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그 현장인가 싶었던가 봤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다른 개별적으로 사업하는 이제 재개발구역 해제 지역에 사업하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걱정스럽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면 그래도 건설회사도 일군회사 말 그대로 좀 토목공사든 뭐든 기초공사든 기술력이 있는 데들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금액도 빌라 짓는 데 아파트 짓는 것만큼 많은 돈을 써서 짓진 못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결국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뭐 중간에 지금 이제 계속 후속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뭐 구청에서 뭐 어쨌다 또는 뭐 조치를 했는데 안 했다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부실한 부분들이 드러나고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좀 안타깝죠. 결국은 아무 일도 안 터지고 잘 갔으면 좋겠는데 멀쩡한 옆에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하다가 단독 다세대 짓다가 멀쩡한 옆에 학교를 부숴버린 거 아니에요. 건물이 만약에 낮에 무너졌으면 인명사고 엄청나게 났을 텐데. 그러니까 참 이 추구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방식 자체도 뭐랄까 원래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걸 보니까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좋은 거였죠. 그죠? 네. 좋아. 네. 재개발해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상도 유치원 이야기까지 해서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요새 뭐 부동산 그런 얘기들 막 복잡하고 문의 오고 뭐 그러지 않나요? 이제 뭐 질문들도 되게 많고요. 특히 뭐 이제 여기 별별 수다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8월 27일, 8월 28일 날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된 추가지정? 광명시에서 이제 재당첨 제한 관련해서 광명시청에서 조합에다가 공문 내놓은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까지 제가 국토부 통해서 질의해서 답변 회신 받았던 내용하고 조금 또 예, 혼선 약간 전혀 반대의 입장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다시 국토부에 질의도 넣어놓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규제가 추가되고 그 규제에 따라서 바뀐 법이 적용되면서 시장에 되게 혼란한 부분도 계속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저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 온갖 부동산 얘기들만 오가는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피로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아무 얘기도 없는 것보다 낫죠. 카페 운영하는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또 다음 주 소식 보면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